자, 우리 23페이지 보시면 복합금융상품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복합금융상품 요즘 유형을 보면 작년에 저희 시험 나왔던 문제처럼 그냥 여러 가지 그 순간순간의 재무상태표와 그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거나, 아니, 그렇게만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세무사 2011년 기출문제 복합금융상품 꼭 한번 풀어보시고, 이번에 감정평가사에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볼 거고, 조건 변경이 진짜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조건 변경까지 볼 건데, 복합금융상품 잠깐만 얘기해 보면, 복합금융상품은 현금흐름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액면 금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액면 이자가 있죠. 그다음 뭐가 있어요? 상환할증금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요게 100원, 요게 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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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할증금의 만기 지급액이 한 20원이라고 해볼게요. 우리 요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얘를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했더니 이 할인한 금액, 현재 가치가 뭐 한 90원 나왔다고 할게요. 근데 실제로 발행 금액이 100원이래요. 그럼 10원이 뭐가 됩니까? 자본 요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제가 가리킬 때도 그랬지만 기본 강의할 때도 그랬고, 회계 처리는 순액법으로 하고 재무상태표는 총액으로 그릴 수 있으면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만약에 전환사채였다면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될 거예요. 현금이 100원 들어오면서 전환사채가 90원 뜨고요. 10원이 전환권 대가로 뜰 거 아닙니까? 요렇게 될 거라고요. 그쵸? 그럼 요걸 BS를 한번 그려볼게요. 총액법으로. 총액법으로. 총액법으로 BS를 그리면 이게 전환권 대가 10원까지는 뭐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뭐예요? 전환사채를 순액법으로 회계 처리해서 BS에 순액법으로 꽂으면 실제로 미래에 갚아야 되는 돈이 90원밖에 없는지 아니까 정보 이용자들이 미래에 만기에 얼마를 줘야 되는지 잘 모를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하면 전환사채는 어떤 금액이 와요? 액면 금액이 그대로 와야 되죠? 총액법이라면. 그래서 얼마가 와야 돼? 100원이 와야 돼요. 미래에 지급할 금액을 정보 이용자들한테 다 보여줘야 되니까. 그다음 뭐 옵니까? 상환할증금도 만기 지급액을 별도로 보여줘야 돼요. 왜? 실제로 만기까지 전환이나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안 되면 얼마를 줘야 되는지 보여줘야 되니까. 그 만기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20원이죠. 아무튼 전환사채의 발행 시점의 장부 금액은 90원 나와야 된다고요. 그럼 마지막에 뭘로 조정해줘? 전환권 조정이라는 계정으로 조정해주는데, 이 전환권 조정은 역산한 금액이라고요. 역산하면 전환권 조정 얼마 나오겠어요? 30원 나오겠죠? 그래서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를 공부 안 하더라도 BS 모양만 알면 총액법 숫자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총액법으로 BS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시험에도 전환사채 이번에 문제 나오면서 발행 시점의 전환권 조정은 얼마냐? 뭐 전환권 조정의 상가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그럼 만약에 기말에 이자 회계 처리해봤더니 뭐 이자 비용 얼마 얼마, 그리고 현금으로 얼마 10원 나가겠죠? 에이 그래요. 이자 비용 한 15원 합시다. 그럼 순액법으로 회계 처리하면 전환사채가 5원 올 거라고요. 그렇죠? 그럼 또 BS를 그려보면 전환권 대가는 당연히 고정으로 그냥 있을 거고, 전환사채는 액면 금액이라서 풀방이니까 여전히 총액법으로 하면 100원이고, 상환할증금도 만기 지급액이니까 풀방하면 20원 오겠죠. 그쵸? 아무튼 장부 금액은 얼마 나와야 돼? 이제 95원 됐잖아요. 그럼 전환권 조정은 어떻게 돼요? 전환권 조정은 25원으로 줄겠죠. 그쵸? 여러분 요 금액을 뭐라 그래요? 변해가는 장부 잘하셨어요. 상가액이죠. 그쵸?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걸 정확히 얘기하셨어요. 상가액인데 이게 변해가는 장부 금액의 변동액이라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 전환권 조정액의 상가액을 물어보는데, 결국 전환권 조정액의 상가액은 뭐랑 똑같겠어요? 요게 고정이기 때문에 결국 전환권 조정의 상가액은 전환사채 장부금액 변동액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늘 결론이 뭐였습니까? 전환권 조정을 물어보면 액면 금액에서 상환할증금의 만기 지급액에서 그 시점에 전환사채 장부금액을 빼면 나오고, 전환권 조정의 상가액은 기말 전환사채의 장부금액에서 기초 전환사채 장부금액 빼주면 그게 상가액이에요. 꼭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내가 미미만 정확히 알고 있다며. 따라오시겠습니까?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할 수 있다고 보면. 그럼 이 문제 같은 게 굉장히 좋았던 게 1번 보시면 액면 금액 10만 원이고 전환권 발행 시점의 전환권 조정이 11414고 X1년도의 전환권 조정의 상가액이 얼마고 상환할 증금이 얼마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리고 X2년 초에 60% 전환됐어요. 그때 주발주 증가액이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럼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전혀 걱정하지 말고 발행 시점의 재무 상태표를 그려보면 돼요. 그럼 발행 시점의 재무 상태표를 그려보면 일단 전환 사채는 어떤 금액 와야 돼요? 무조건 액면 금액 와야 되니까 10만 원 와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상환할 증금이 와야 되는데 만기 지급액이 와야 되는데 만기에 지급할 금액이 105.348%라면서요. 그럼 10만 원 곱하기 105.348% 빼기 1하면 상환할 증금이 나오죠. 상환할 증금이 얼마예요? 5, 3, 4, 8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보시면 문제에서 뭐래? 전환권 조정의 발행 시점의 금액이 11414라고 줬다고요. 아, 너무 고맙네. 그럼 전환사채의 장부 금액은 얼마겠어요? 계산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총액법 회계처리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총액법일 때 BS 모양만 알면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 10만원 더하기 5, 3, 4, 8 빼기 11414 하면 되니까 얼마? 9, 3, 9, 3, 4 나오겠죠? 문제 보시면 액면 발행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바로 자동으로 뭐 할 수 있어? 전환권 대가도 알 수 있겠죠? 그럼 전환권 대가는 얼마입니까? 10만원 빼기 93448 하면 93934 하면 되니까 전환권 대가는 9066인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BS 모양만 알면 맞출 수 있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전환권 조정의 상가액이 뭡니까? 이게 줄었다는 거죠. 이게 3087만큼 준다는 소리 아닙니까? 전환권 조정의 상가액이랑 뭐랑 똑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전환사채 장부금액 변동액이랑 똑같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보세요. 그럼 93934 더하기 3087 하면 되니까 얼마 나와요? 기말 전환사채 장부금액이 97021이라고요. 이 문제는 요거 찾아내는 게 포인트예요. BS 모양을 알면 맞출 수 있다고. 꼭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봐봐요. 우리 일부 전환되는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100% 전환으로 일단 회계 처리를 끊고 내가 원하는 숫자를 찾아내라고 그랬죠. 그럼 X2년 초에 전환되면 전환사채가 없어질 텐데 그게 0797021이고 전환권 대가가 얼마? 6066이죠. 자본금 봐야 되는데 자본금 어떻게 됩니까? 문제 보시면 액면 금액이 10만 원이고 전환 가격이 1000원이고 액면 금액이 5,000원이죠? 2분의 1이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액면 금액의 2분의 1 한 금액이 자본금으로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대차 맞추면 주발초가 나오겠죠? 근데 이거 지금 100% 전환했을 때 금액이니까 뭐만 해주면 돼? 60%만 때려주시면 되겠죠. 할 수 있겠죠? 이거 진짜 거의 이런 유형은 거의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넘겨보시면 그 회계사 시험에 이번에 2번, 3번 나왔는데 2번은 전환사채의 재매입입니다. 재매입은 뭐가 제일 중요했나요? 재매입은 가볼게요. 전환사채의 재매입 볼 건데 결론이 이거죠.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전환권 대가가 이렇게 가고 전환사채가 이렇게 갈 건데 요 시점에 전환사채를 재매입한대요. 그럼 여기 상환대가, 재매입 대가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전환사채를 재매입할 때 포인트는 뭡니까? 요 재매입 대가 안에 부채를 재매입하는 대가와 자본을 재매입하는 대가로 나눠진 건데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어떤 금액으로 상환하고 재매입해요? 처분하고. 그 시점에 공정가치라고요. 그래서 회계처리 모양만 가르쳐드리면 실제로 전환사채가 장부금액으로 없어지고요. 현금을 지급합니다. 어떤 금액이 지급해? 전환사채 공정가치라고요. 우리 전환사채 채권의 공정가치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 시점에 남아있는 현금 흐름을 그 시점에 시장이자율로 할인하면 공정가치라고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전환사채 잔여 현금 흐름을 재매입 시점에 시장 이자율로 할인하면 그게 전환사채의 그 시점의 공정가치가 되고 요 금액으로 재매입한다고 가정한다고요. 장부금액은 또 어떻게 구해요? 장부금액은 그 시점에 남아있는 잔여 현금 흐름을 최초 취득 시점에 발행 시점에 유효이자율로 할인하면 장부금액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객관식 때도 얘기했지만 유효이자율을 가르쳐준다는 건 장부금액을 가르쳐주는 거고 시장이자율을 가르쳐준다는 건 그 시점의 공정가치를 가르쳐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대차를 맞추면 전환사채의 상환손익이 나올 건데
부채를 없애면서 돈을 지급한 거기 때문에 대차 차익은 당기 손익에 반영하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돼? 회계처리 굳이 보여드리면 전환권 대가의 공정가치만큼 없어지면서 전환권 대가가 없어질 건데 자본의 공정가치는 직접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거 두 개의 합계가 재매입 대가라고요. 그래서 요건 문제에서 주니까 요거 문제에서 주고 요것도 주기 때문에 내가 이거 구한 다음에 요거에서 요거 빼면 얘는 알아서 나온다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또 대차가 안 맞기 때문에 전환권 대가의 재매입 손익이 나올 텐데 자본을 없애면서 돈을 준 거기 때문에 손익도 뭘로 들어가? 자본 거래로 들어간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항상 이 전환사채의 재매입은 뭐만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얘만. 다른 건 안 물어본다고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돼? 재매입 시점에 남아있는 현금 흐름을 그 시점에 시장이자를 할인한 금액과 재매입 시점에 남아있는 금액을 최초 발행 시점에 유효이자로 할인한 금액의 차이가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그래서 계산은 되게 금방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 2번 있는데 2번 보시면 아니나 다를까 뭐 나와 있습니까? 재매입 시되는 그 조기 상환 나오는데 재매입되는 시점에 유효이자를 줬다고요. 그럼 그 X 2년 초에 재매입하기로 했으니까 X 2년 초에 자녀 현금 흐름을 15%로 할인한 금액이 얘가 되고 발행 시점의 유효이자율인 12%로 할인한 금액이 얘가 되니까 대차를 맞추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나오겠죠. 근데 사실 얘는 작년에도 저희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까는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3번이 더 중요해요. 3번 좀 빨리빨리 갈게요. 3번 유도전환이죠. 유도전환. 여러분 실제로 전환사채를 재매입 발행한 회사는 뭐가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하루라도 빨리 전환사채가 전환되는 게 소원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 회사 주가가 올라야 투자자가 전환을 하지. 전환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강구한다고 했습니까? 두 가지를 강구한다고 했죠. 현금을 추가 지급하거나 아니면 조건을 좀 완화시켜 준다고 했잖아요. 저희 시험에 현금 추가 지급 같은 경우는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냐면 첫 번째, 야, 너 돈을 좀 줄게. 지금 전환해 그냥. 그럼 돈을 좀 주고 전환을 하면 전환사채가 없어지고 전환권 대가가 없어지면서 자본금 주발초가 올 건데 이쪽에 내가 돈을 좀 주고 전환시킨 거 아닙니까? 왜 전환시켰어? 이자 비용 이제 좀 부담 안 하려고. 그래서 요거만큼은 조건 변경 손실로 봐서 당기손익에 반영해요. 그래서 실제로 현금을 좀 주고 전환시키면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되는데 이걸 뭘 물어봅니까? 현금 나간 금액만큼 추가로 당기손익에 반영된다고요. 너무 쉽잖아. 그래서 그냥 안 내요. 2차 시험 아니고는. 그쵸? 자 여러분 합격이 멀지 않았어요. 좀만 기운 내시고. 그래서 우리 뭐 하냐면 조건의 변경을 한다고요. 근데 조건의 변경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추가 지급으로 이해하면 아주 이해가 쉬워요. 자 보세요. 액면 금액이 10만 원이고요. 전환사채 액면 금액이 집중합시다. 원래 당초의 계약은 만원당 한 주 주기로 했어요. 그럼 당초에는 나는 몇 주 발행해 주는 거예요? 만원당 한 주니까 10주 발행해 주는 거죠. 근데 이 자식이 전환을 안 하네. 그 찾아가서 뭐라고 그래? 만원당 1.2주 주는 걸로 계약을 바꿨다고요. 그럼 변경하게 되면 내가 몇 주 주는 거예요? 12주를 발행해 줘야겠지? 이 전환사채 전환되면 따라올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할 수 있잖아. 그럼 나는 추가로 몇 주를 더 주는 거예요? 2주를 추가로 더 주는 거라고요. 아시겠지만 자본은 최초 인식 시점에만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이후에는 공정가치로 측정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요 2주를 요때 새로 지급한 거로 봐서 요 2주는 조건 변경 시점에 우리 회사 주식의 공정가치로 발행가액을 덜한다고요. 그래서 보시면 회계처리 모양을 보시면 전환사채 없어지면서 전환권 대가가 당초에 없어지면서 장부금액만큼 여기 자본금 여기 주발초 발행되는데 요거는 당초에 10주가 발행되는 거고 요거 외에도 자본금 주발초 해서 추가로 2주를 더 발행해 주는 거라고요. 이 조건 변경 같은 경우에 따라오시겠죠?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추가로 2주를 더 주는 거 아니겠어요? 반대쪽에 뭐가 와? 조건 변경 손실이 오고 요게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로 요 조건 변경 문제는
유사의 이래로 항상 요게 얼마냐만 물어봤어요. 올해도 그랬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두 주를 추가로 더 주는데 요거는 발행가액이 없잖아.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때 새로 추가로 지급받은 거를 봐서 변경 시점에 우리 회사 주식의 공정가치로 그냥 발행가액을 결정해요. 그래서 항상 여기 들어갈 금액은 추가로 지급하는 주식 곱하기 그 시점의 공정가치라고요. 얘만 기억하면 돼. 이거 회계책 이런 거 안 물어봐. 얘만 계산할 수 있으면 돼. 그래서 3번 보시면 진짜 오랜만에 나온 거니까 좀 봅시다. 이거 세무사, 회계사 2차 시험도 나왔거든요. 1차도 나오고 2차도 나오고. 보시면 전환사채의 조기 전환으로 아래 같은 방법을 보고 있다. 쭉 보시면 한 주당 그 밑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조건 변경일에 예상되는 손실액이 얼마인지 물어봤죠. 조건 변경 손실 물어본 건데 변경 방안 1화는 돈을 주기로 했대. 그럼 돈 주는 금액만큼 변경 손실 되겠죠? 조건 변경 손실. 2번 같은 데 보면 만 원당 원래 얼마 주기로 했냐면 요거 액면 금액이 300만 원인데 1000원당 3주 주기로 했다고요. 그럼 계산해 볼까? 300만 원 나누기 1000원 곱하기 3주 하면 원래 9000주 주기로 했었다고요. 근데 뭘로 바뀌었어요? 1000원당 3.2주 준다면서요. 그럼 300만 원 나누기 1000원 곱하기 3.2주 하면 얼마 돼? 9600주로 늘었으니까 얼마 더 주는 거야? 600주 더 주는 거죠. 그 얘는 이때 새로 부여받은 걸로 보기 때문에 문제에서 뭘 줬어요? 변경일날 우리 회사 주식 한 주당 공정가치 줬죠. 그게 얼마? 700원. 그럼 600주 추가 지급하면서 그 시점에 주식의 공정가치가 700원이니까 600주 곱하기 700원 하면 얼마? 42만원. 그만큼 조건 변경 손실로 계산해주면 돼요. 요거밖에 안 물어본다니까요. 그래서 집에 갔었더니 야 너 오늘 힘들었다며. 그래서 야 조건 변경 손실 너 조건 변경 그 전환사채 유도 전환으로 조건 변경이 결론이 뭐니? 그럼 뭐라고 하실 거예요? 추가 지급. 추가 지급.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추가 지급. 오케이.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넘겨보시면 리스가 나오는데 일단 무조건 제가 볼 때는 회계사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판매형 리스가 일단 1순위고 뭐 아주 무난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감정평가사나 관세사 시험은 그냥 고정 리스트료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고정 리스트료 묻는 문제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2번이랑 2번은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무난한 문제예요. 2번은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2번 할 수 있어요. 고정 리스트료. 아이씨 보시죠. 그 구조만 보여드릴게요. 구조만 다 왔으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그냥 다 본 느낌이 들면 마음은 되게 뿌듯해요. 그리고 가장 핫한 문제 50문제를 푸신 거니까 여러분 우리 잠깐 이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 리스의 구조를 보면 여기 리스 게시일이 있죠. 그럼 게시일날 리스 제공자는 기초자산의 공정가치만큼 돈을 내고 리스 제공자의 리스 개설 직접 원가, 영업사원 수수료 요만큼 리스 게시일날 돈을 낸다고 그랬잖아요. 요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리스 제공자가 내는 돈이라고 그래서 얘를 리스 순투자라고 그러잖아요. 기억나시죠? 용칙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 고정 리스료를 리스 기간 동안 넣어주고요. 변동 리스료는 일단 제외합시다. 고정 리스료를 내주고요. 그 다음에 뭘 내줘? 자녀 채권에 대해서 매수 선택권을 부여했으면 매수 선택권의 행사 가격만큼 돈을 받을 수도 있고요. 리스 종료 선택권을 줬다면 종료 선택권의 행사 가격만큼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시죠? 다만 문제에서 이런 조건이 나오면 뭘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매수 선택권이나 종료 선택권의 행사 가격이 문제에서 나오면 문제에서 반드시 뭘 확인해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쵸? 상당히 확실한지를 따져봐야 된다고 했죠. 문제에서 요걸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하지 않으면 주어져 있어도 고려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작년 세무사 1차 문제 아주 좋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꼭 풀어보시길 바래요. 작년 거. 요 얘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도 있습니까? 요게 아니라 현물청산이라고 해서 자동차를 그냥 돌려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초자산을. 거기 뭐가 있어요? 보증 잔존 가치가 있죠. 그리고 뭐도 있어요? 무보증 잔존 가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요렇게 테두리를 묶은 걸 뭐라고 그래요? 요렇게 요 조합을 뭐라고 그래요? 요걸 리스료라고 그러죠. 그럼 리스료의 정확한 의미가 뭡니까?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 리스 제공 이용자에게 받을 걸로 예상하는 돈의 조합을 리스료라고 하잖아요. 타임 리스 제공자 입장과 리스 이용자 입장의 리스료는 동일하다. OX 왜 X예요?
그렇지. 보증잔존 가치 같은 경우에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만 리스 이용자의 현금 흐름에 들어가기 때문에 리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보증잔존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 없으면 리스 이용자의 리스 부채의 현금 흐름에는 고려하지 않죠. 그쵸? 하지만 리스 제공자는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 있든 없든 무조건 내 현금 흐름에 가산한다고요. 따라오시죠? 그리고 뭐해? 보증잔존 가치가 있으면 리스 제공자는 요거까지 받을 걸로 가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리스로 해서 무보증 잔존 가치를 더한 걸 뭐라고 그래요? 리스 총투자라고 하고, 즉 이 리스 총투자를 내재이자율로 쭉 당겨와. 그럼 여기 PV 리스료에다가 무보증 잔존 가치를 다 더한 리스 총투자가 나오는데 항상 어떻게 돼야 돼? 요 두 개가 항상 일치해야 되죠. 사실 리스 문제 나오면 옛날에는 이거만 나왔다고요. 어떻게 줬을까? 요거 주고 요거 주고 요거 주고 요거 준 다음에 고정 리스료가 얼마냐 항상 그거만 물어봤어요. 근데 올해 또 그렇게 나왔다고요. 그게 이번 문제예요. 그렇죠? 관세사 간평사 둘 다 나왔는데 그냥 하나 뺐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안하니까 작년 세무사 1차 문제 요거 아주 진하게 나온 문제가 있는데, 이 고정 리스료 구하는 문제 말고 리스 자체를 좀 진하게 물어본 문제가 있는데 그 정도는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그 정도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번 얘기고 요건 여러분 좀 해보시고, 그쵸? 여기까지 공부하셨을 테니까 우리는 뭐 볼 거예요? 판매형 리스 볼 거고, 판매형 리스 보기 전에 거기 3단계 계약 변경이 있는데, 이거 제가 넣긴 넣었는데 좀 그래요. 사실 저 이거 나올 줄 알고 있었거든요. 회계사 2차 시험에. 나왔죠. 근데 이 리스 계약 변경이 1차 시험에 내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나는 아직 뭐 여유가 있다, 여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유가 있다 하면 문제 4번 고민해서 2차 시험을 풀어봐도 되는데, 안 되면 나중에 동차 때 풉시다. 왜냐면 이게 사실 실무적으로 되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요즘 장사가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니까 건물 두 층 얻었던 거 한 층 뺀다고. 건물주랑 타협해갖고 리스료 좀 올리고, 그리고 막 리스료 깎아주고 막 이런다고요. 임대료 깎아주고. 하도 요즘 불경기니까. 그래서 요즘 계약 변경이 실무적으로 굉장히 이슈거든요. 그래서 회계사 2차 시험에 나왔는데 이게 계산이 너무 길어. 그래서 우리 1차 시험에 나오기 조금 그래요. 그쵸? 일단 넘어가고, 우리는 판매형 리스만 좀 정리해 봅시다. 판매형 리스 지우고. 요거는 정말 문제 내기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 있어요.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여러분, 판매형 리스가 뭔지 알죠? 여기 SK텔레콤이 있고요. 여기 금융사가 있어요.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하려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금융사한테 자기 본사 사업 건물을 팔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금융사가 대가를 지급했겠지. 어렵지 않죠? 돈이 필요하니까 하이닉스 때문에 팔았다고요. 근데 SK 직원들 지금 일하고 있는데 4억 팔면 어디 가서 일해? 앞에 스터디 카페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리스에 온다고요. 그럼 이 입장에서 어떻게 돼? 얘가 건물을 팔면서 다시 리스를 해오기 때문에 리스 이용자가 되고, 얘는 리스 제공자가 되겠죠. 2차 시험 때는 양쪽을 물어보지만 1차 시험 때는 얘만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뭡니까? 물건을 팔고 다시 리스에 온다고. 그래서 판매 후 리스예요. 세일즈 앤 리스 백. 그렇죠? 그럼 얘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 리스 이용자는 옛날에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분류했지만 이제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분류하지 않는 단일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옛날보다 사실 더 왁구가 간단해졌어요. 왁구가 간단해졌다고. 그래서 세 가지 케이스만 기억하시면 돼요.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회계 처리. 내가 건물을 판 거에 대한 판매가와 공정가치가 동일한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 판매가와 공정가치가 이렇게 있는데 판매가가 더 큰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로 판매가보다 공정가치가 더 큰 경우 있어요. 이 세 가지 케이스거든요. 회계사 시험은 요게 나왔는데 저희 시험에 아주 숫자를 간단하게 줘서 이 세 개를 다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분이익이 가장 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그렇죠?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볼 건데 아주 논리가 간단해요. 기운 냅시다. 13분밖에 안 남았어요. 자 봅시다.
팔았으니까 일단 현금이 들어오겠지 나는. 판매가만큼 현금이 들어올 거예요. 지금 SK 입장에 회계 처리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없어져? 내가 갖고 있던 건물, 기초자산이 장부 금액으로 없어지겠죠. 이렇게 팔았어요. 그리고 또 뭐가 들어와? 나는 이제 리스 기간 동안 리스료를 내야 될 의무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뭐 리스 부채가 계상이 돼야 돼요. PV 리스료만큼. 따라오시겠어요? 그리고 뭐가 계상돼야 돼? 리스를 했으니까 사용권 자산도 계상돼야 될 것 같은데 논리가 있다고. 이게 무슨 논리냐면 논리가 딱 하나야. 애초에 내가 건물을 팔 때 건물 팔고 10년 동안 임대하기로 했어. 건물 팔고 10년 동안 리스하기로 했으면 애초에 앞으로 지금부터 10년 동안 건물 사용할 권리는 안 판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건물을 팔았는데 내가 앞으로 건물 팔고 10년 동안 임차하기로 했대. 그럼 처음부터 나는 지금부터 10년 동안 건물 사용할 권리에 대해서는 안 판 거야. 그럼 애초에 장부금액에서도 10년 동안 건물 사용할 권리는 안 팔았으니까 장부금액에서도 그거에 해당하는 장부금액은 빼면 안 되겠죠. 그 논리라고요. 아시겠어요? 애초에 나는 지금부터 10년 동안 사용할 권리는 안 팔았어. 장부금액에서 그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빼면 안 돼. 아시겠어요? 빼면 안 돼. 이 중에 일부는 살려놔야 돼.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장부금액 중에서 내 기초자산의 공정가치가 있고 리스료의 현재 가치가 있을 텐데 요만큼은 내가 안 판 걸로 본다고요. 따라오시겠어요? 그래서 요 금액을 여기 꽂아요. 그럼 마지막에 대차가 안 맞겠지. 그게 뭐가 돼요? 처분이익이 돼요. 논리 간단하죠? 내가 안 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부에서 다 지우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할 수 있어. 다 됐습니다. 할 수 있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공정가치보다 돈을 더 받았대. 왜 그럴까요? 돈이 필요하다고. 야, 나 우리 건물 1,000억짜리인데 2,000억 쪽으로 한다. 아니, 1,000억짜리인데 1,200억 쪽으로. 미친놈은 니네 건물 1,000억짜리야 그런다고요. 아, 돈이 부족해서 그래. 그냥 200억 더 빌려주는 셈으로 그냥 줘 그런다고요. 그럼 공정가치를 초과해서 판매가를 받은 부분은 건물 판 거야, 돈 빌린 거야? 돈 빌린 거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냥 회계 처리 보면 이렇게 된다고요. 현금이 들어옵니다. 판매가만큼. 그 다음에 기초자산이 없어져요. 장부금액만큼. 그리고 원래 아무튼 내가 지금부터 부담할 의무는 리스료의 현재 가치인데, 지금부터 부담할 의무는 리스료의 현재 가치인데, 판매가에서 공정가치에서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판매가와 공정가치의 사이 금액만큼은 별도의 금융부채로 본다고요. 그리고 요 나머지 금액을 뭘로 기재해? 리스 부채로 기재해요. 어렵지 않죠? 요건 돈 빌린 걸로 본다고요. 그럼 여기 사용권 자산으로 들어갈 금액은 얼마가 있어요? 여기 사용권 자산으로 들어갈 금액은 장부 금액 중에서 기초자산의 공정가치를 빼주고 PV 리스료는 맞는데 여기서 뭘 빼줘야 돼?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부분은 빼고 계산을 해야겠죠. 진짜 사용 부분은 이 부분이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요거 딱 하나요. 그럼 뭐 나옵니까? 대차는 처분 손익을 맞추면 돼요. 괜찮죠? 마지막 세 번째. 이거는 뭡니까? 나는 우리 회사 건물가액이 1,000억짜리야. 근데 사실 나는 800억만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할까요? 200억 받아가고 200억은 테슬라에 투자해. 200억, 그냥 800억만 받는다고요. 800억만 받고 200억은 그냥 임대료 미리 낸 걸로 와서 임대료 좀 깎아달라고 한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어? 나는 실제로 건물이 1,000억짜리인데 800억만 필요해. 그럼 그냥 800억 받고 200억만큼은 그만큼 임차료, 리스료를 깎아달라고 한다니까요. 그럼 다른 개념으로 뭐냐면 200억만큼은 미리 리스료를 낸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에서 공정가치를 뺀 금액만큼 선급한 리스료로 본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회계 처리 보면 현금, 이거 그림 그려서 하는 분 있는 거 저도 아는데, 저도 그 유심히 봤는데 어차피 똑같아요. 노가다 뜨는 건. 그쵸? 여기 장부 금액 있고요. 여기 뭐 나와? 얘는 뭐 리스 부채만 오겠죠. 리스 부채는 어떻게 돼? PV 리스료만큼 오겠죠. 근데 여기 사용권 자산에 들어갈 금액이 다르다고. 여기 사용권 자산에 들어갈 금액이 장부 금액 중에서 공정가치 있고 PV 리스료만 빼주는 게 아니라 지금 봤던 것처럼
공정가치와 판매가의 차이만큼을 리스트로 낸 거로 보기 때문에 얘까지 같이 고려해 줘야 된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대차를 맞추면 뭐가 나와요? 처분손익이 나오겠죠. 여러분 혹시 모르니까 요거는 좀 꼭 기억합시다. 그렇죠? 그럼 우리 문제 볼게요. 1번. 대안은 X1년 1월 1일 날 장부금액 50만원, 공정가치 60만원이 기량치. 어머 10만원 더 줬네. 를 10만원 더 줬냐. 65만원 처분했대요. 그리고 매년 리스료를 15만원씩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기량치의 처분이익이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두 번째 케이스죠? 바로 그냥 숫자 넣어볼게요. 현금 얼마 받았어요? 65만원 받았죠. 장부금액 보면 50만원이에요. 금융부채로 계산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공정가치를 초과해서 5만원 더 받았으니까 여기 5만원 오겠죠. 그럼 리스료는 앞으로 5년 동안 15만원씩 받기로 했으니까 15만원 곱하기 3.9927 하면 얼마 나오냐면 이게 598905 나오는데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금액이 5만원 있으니까 548905가 리스부채가 되겠죠. 괜찮죠? 가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장부금액 50만원이고 공정가치 60만원이고 리스료에서 요 리스료의 현재가치에서 금융부채 뺀 금액이 548905니까 계산하면 50만원 나누기 60만원 곱하기 548905 548905 하면 되니까 이게 얼마 나와요? 457 421 정도 나오네. 대차 맞춥시다. 65만원 더하기 457 421 빼기 50만원 빼기 598 905 하면 되니까 얼마 나와요? 8516 나오죠. 좀 빨리 했지만 대차 맞추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 그래서 여러분 딴 거 몰라도 1번은 꼭 하고 가셔야 돼. 리스트에서 그거랑 작년 세무사 기출 문제 리스트 문제랑 그쵸? 여기까지 봤고요. 리스트 변경은 리스트 부채 재측정은 작년에 나와서 이게 또 나올까 싶긴 한데 작년에 워낙 잘 나와서 봤고요. 13페이지 보시면 종업원 급여가 있는데 이번에 회계사 시험에 뒤쪽에서 말 문제가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종업원 급여랑 주식기준보상거래 말 문제를 제가 회계사 나온 거 모아놨는데 그냥 한 번만 읽어보세요. 그쵸? 이거 뭐 말 문제 공부한다고 대비하기 좀 그렇고 3번에 보시면 오랜만에 종업원 급여 확정급여 채무가 나와 있는데 순확정급여 채무로 물어봤어요. 순확정급여 채무로 물어보는 경우에 포인트가 뭐지? 지급액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확정급여 채무와 사회적립자산의 티계정을 합치면 양쪽의 지급액이 있기 때문에 지급액은 사라진다고요. 그래서 이 3번 같은 경우에도 지급액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좀 넘기고요. 이 현금 결제형 나와 있는데 현금 결제형이 정말 오랜만에 나와서 이걸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보시고 4번은요 이거 회계사 2차 문제인데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하시고 여유가 안 되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넘겨볼게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14장에 법인세 회계가 나오는데 일단 올해 간평사, 관세사 뭐 다른 것도 계산 문제 안 나왔어요. 물론 간평사 한 문제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회계사 시험에 우리도 말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말 문제 대비로 그 회계사 시험에 나왔던 그 문구 정도 좀 보시고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도 간평사처럼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간단하게 물론 작년에 사이즈가 좀 크게 나왔지만 기간 내 배분까지는 고려 안 하고 기간 간 배분만 고려하게 나올 텐데 야매 방법 제가 하나 가르쳐드렸죠. 혹시 법인세 제낀 분은 요거라도 기억하라고 했지.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세율이 일정하다면 법인세 차감 전순이익에서 영구적 차이만 고려해서 세율 때려주면 그게 법인세 비용이라고 그랬죠. 그쵸? 다시 여러분 자 야매 방법 세율이 일정하다면 세율이 다르면요 그럼 틀려야지 뭐 세율이 일정하다면 법인세 비용 차감 전순이익에서 영구적 차이만 고려하고 거기다 세율 떼면 그게 법인세 비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요 문제 2번 같은 경우에 지금 접대비 한도 초과액 일시적 차이죠? 접대비 한도 초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일시적 차이고 접대비 한도 초과액 영구적 차이고 정기 예금 미수이자 일시적 차이잖아요. 법인세 차감 전순이익 49만원 있죠? 뭐 어떻게 하면 돼? 49만원에 접대비 6만원만 더한 다음에 거기다 세율 때리면 답이에요. 그쵸? 왜 그런지 이유는 묻지 마시면 시간 없으니까. 그래서 혹시 세율이 일정하다면 이렇게 빨리 푸는 방법도 있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되고 넘겨볼게요. 주당 이익인데 여러분 이 주당 이익은 올해도 나오면 휘석 나올 거예요. 그냥 일반 주당 기본 주당 이익이 나오면 뭐
그렇겠지만 올해도 역시 신주 인수권 부사채 작년에도 나왔지만 올해 또 나올 가능성도 많고요. 여러분 이게 1번이 공인회계사 문제인데 이거 주말 GS 4회에 있어요. 해설에. 요 정도는 풀고 요 정도가 저희 시험의 맥시멈이에요. 전환사채 안 나와. 안 되지. 나올 수도 있어요. 신주 인수권 부사채만 요 정도만 공부하세요. 1번이 왜 좋냐면 요게 올해 회계사 기출 문제인데 신주 인수권 부사채 나오고 그 다음에 공정가치 미만으로 유상증자한 케이스도 나와 있기 때문에 요게 제일 좋아요. 요 정도는 꼭 정리하시고 마무리로 요 정도는 하고 가셔야 돼. 보시면 되고 넘겨보시면 현금흐름표가 나오는데 그 아시죠? 원래 직접법 간접법이 나왔는데 그 소중한 약속을 깨고 작년에도 간접법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도 모든 시험이 다 간접법이 나왔어요. 회계사, 세무사, 간평사, 공무원까지 다 간접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간접법 나올 가능성이 또 높아요. 그래서 간접법 반드시 공부하시고 간접법 하나만 좀 얘기하면 그래서 일단 직접법보다 간접법 위주로 좀 공부하시고 우리 간접법 같은 경우에 당기순이익이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시작을 해서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손익을 제껴주죠. 그리고 뭐 해줘? 이자 수익, 이자 비용, 법인세 비용, 배당금 수익도 빼주죠. 왜? 밑에 단에서 다시 고려할 거니까. 그리고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자산부채 증감 고려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가 나와?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흐름 나오죠? 여기서 뭐 해줍니까? 밑에 단에서 이자 지급한 거나 받은 거, 배당 받은 거나 지급한 거, 법인세 지급한 거, 여기를 직접법으로 계산하면 밑에 뭐가 나와요? 영업활동 순 현금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쵸? 구조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만 얘기하면 우리 여러분 낚으려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당기손익부터 시작하면 당기손익에 이미 법인세 비용이 고려가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법인세 비용을 고려해 주는 게 맞다고. 하지만 법인세 차감전 순익부터 고려되면 시작하면 여기 법인세 차감전 순익이 고려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법인세 비용을 빼줄 필요가 없어요. 여기 고려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지금 문제 보시면 공인회계사 2020년 문제 보면 1번 보시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익부터 시작한다고요. 그쵸? 그리고 밑에 보기 보면 네 번째 법인세 비용 나와요. 여기 법인세 차감전 순익부터 시작을 하니까 여기서 뺄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고요. 문제 2번 간평사도 올해 이거 물어보면서 법인세 비용 차감전 손익 주면서 차감전 순익 물어보면서 밑에 법인세 비용 줬다고요. 고려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아쉬우니까 1번까지만 풀고 갈게요. 괜찮습니다. 하지 마시고. 그럼 법인세 차감전 순익 얼마입니까? 53만 4천원이죠. 가볼게요.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영업활동 아니죠. 여러분 이제 알잖아. 감가상각비, 사채 상환손익,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유형자산 처분손익, 요 세 가지 보통 나온다고요. 요 세 가지 제껴주는 거예요. 그럼 감가상각비 어떻게 해주셔야 돼? 여기 더하기로 들어갑니까? 빼기로 들어갑니까? 더하기로 들어가죠. 왜? 있던 걸 빼내기 때문에 부호가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더하기로 들어가고요. 이자 비용 나와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이자 비용은 밑에 단에서 고려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다시 빼준다고요. 밑에 단에서 고려할 거니까. 그렇죠? 법인세 비용 고려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법인세 차감전 순익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 고려할 필요가 없고 매출 채권 감소했대. 자산의 감소는 현금의 증가 10만 2천원 플러스 재무자산 증가 자산의 증가는 현금의 감소 마이너스 매입 채무의 증가 부채의 증가는 현금의 증가. 여러분 제가 이거 뭐라고 그랬지? 이거 헷갈리면 회계 처리해보고 반대쪽이 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봤고요. 나머지 미지급이자나 단기 법인세 부채는 밑에 단에서 고려할 거니까 무시. 그래서 이거 쭉 더하면 영업에서 살충된 현금으로 나오고 올해 배당금 수익은 없고 이자 보시면 이자 비용 있고 매입 채무 있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 있죠. 내가 뭐라고 그랬어? 헷갈리면 회계 처리를 해봐요. 보시면 올해 얼마? 이자 비용이 5만 4천원이고 4할차 상가액으로 만원 있대요. 그쵸? 모르면 회계 처리해봐. 미지급 이자가 감소했대요. 부채가 감소했으니까
미지급 이자가 얼마 감소? 12,000원 감소했잖아요. 어디가 빵꾸예요? 여기가 빵꾸죠? 이만큼 현금이 나갔으니까 이거 여기 꽂으면 돼요. 헷갈리면, 부호가 헷갈리면 그냥 다 회계 처리해보면 돼요. 그 다음 법인세는 쉽지? 법인세 비용이 얼마? 106880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06800 넣고요. 지금 보시면 당기 법인세 부채가 증가했네. 부채의 증가는 현금의 증가. 이렇게 계산하면 현금이 나온다고요. 이것도 헷갈리면 그냥 회계 처리해보고 빵꾸 나는 쪽이 현금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1번이랑 2번 정도는 좀 연습해 볼게요. 이 간접법도 나올 확률이 높아요. 여기까지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막판에 조금 시간이 부족하긴 했지만 한번 쭉 봤고요. 요 정도 계산 문제 주제는 남은 기간 동안 착실하게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남은 2주 동안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처음 보고 잘 모르는 걸 정복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걸 시험장에서 맞출 수 있도록 반복하는 거예요. 나 지금 모르는 거는, 여러분 지금 모르는 건 2주 동안 한다고 맞출 수 없어. 그렇죠? 여태까지 봤던 걸 계속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